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손자병법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상황이 그래도 상당히 좋게끔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시금 2000선을 회복한 채 우리 코스피 5.93포인트가 상승한 2003포인트로 현재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투자손자병법 저희 이제 10시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요. 자, 여러분께서 만약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11시부터는 잠시 후 1시간 후부터가 되겠죠. 여러분이 궁금하신 점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013-3366-0110 혹은 02-3153-2610번으로 여러분께서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투자손자병법 2부에서도 역시 여러분과 함께 할 텐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는 동상이몽 수급으로 보는 시장에서는 신한금융투자 박재민 팀장과 함께 실시간 주체별 수급 상황을 살펴보고 수급 관심주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의 흐름을 알고 시장을 읽는다. 이슈 정복하기 위해서는요. 최근 발표되고 있는 중국 경제지표의 둔화에 대해서 분석해보고 일명 빅데이터 선거 시대라고 불리우는 2012년 총선의 양상을 예측해봅니다. 이성규의 나비 효과에서는 이슈와 트렌드를 통해 알아보는 주식시장의 비밀스런 흐름이 공개됩니다. 네, 먼저 현재 시장 상황을 상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시황센터의 강동석 아나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시황센터의 강동석입니다. 어제 코스닥 코스피 지수 분위기는 한 거대한 파도가 휩쓸고 간 모양이었습니다. 많이 주춤했는데요. 현재는 양지수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4월 10일 화요일 오전장부터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6.01포인트 상승하면서 2000선 지키면서 2003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 한번 보시면 기관 순매도는 여전합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사주고 있다가 다시 순매도 보이면서 조금은 주춤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36억 원 정도 순매도 보이고 있고 기관이 300억 원 정도 순매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조금은 코스피보다는 더 많이 하락한 모습인데 현재는 전일 대비 4.06포인트 올라오면서 49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500선을 빨리 회복해서 더 위로 치고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큰데요. 수급 한번 살펴보시면 개인은 정말 꾸준히도 사주고 있습니다. 개인 순매수는 지속되고 있지만 기관이 9억 원 정도 순매수 보이고 있고 외국인은 동반 12억 원 정도 순매수 보이고 있습니다. 4월 들어 기관은 이렇게 되면 오늘 포함해서 이틀 동안 순매수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환율 보시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북한 리스크 부각에도 보합권에서 머물고 있다가 현재는 소폭 하락했는데요. 1원 20전 하락한 1137원 선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려가 전날보다 소폭 오르면서 출발했지만 국내 증시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꺾였습니다. 북한 리스크는 전날 대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북한 리스크로 1140원 선 돌파도 시도할 수는 있겠지만 오늘 원달러 환율은 1130원 후반대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시겠습니다. 네, 어제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하면서 현대차만이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소폭 2% 조정받고 있습니다. 대신 포스코가 1.2% 상승하고 있고 화학주도 오래간만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2.5% 시장 대비 좋습니다. 기아차도 1.3% 빠지고 있지만 부품주 현대모빌스는 0.3% 그나마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겠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7위부터 12위까지 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주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요. 삼성생명도 1.1% 상승하고 있고 KB금융 0.3%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조선주도 0.5%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네요. 다음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시겠습니다. 다음을 제외하고서는 모두 다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제 주춤했던 시장 분위기 다시 반등하고 있는데요. CJ ENM이 4.4% 급등하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가 1.3% 시장 대비 좋습니다. 다음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7위부터 10위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랜만에 기분 좋게 빨간불 모두 켜고 있네요. SFA가 1.8% 시장 대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볼포존이 2% 오르면서 7만 원대 가까이 왔습니다. SK브로드밴드가 1.3% 시장 대비 좋습니다. 다음은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살펴보시겠습니다. 침체 분위기였던 화학주가 오늘은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 그래도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는 LG화학이 2%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1.2%, SOL이 1.8%, GS 1.7% 시장 대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금융섹터, 특히 은행과 증권주 하락이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은 반발 매수 들어오고 있고 또 외국인 순매수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이 1.1%, 나머지 우리투자증권부터 키움증권은 강보합권에 머물면서 그래도 시장 대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일 강세 보였던 자동차주 어제 이어서 좀 주춤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어제 마감장에서는 약세장에서도 현대차 상승만 보였습니다. 끝까지 자동차주 지켜봐야겠는데요. 가장 핫한 분야기도 하죠. 현대차는 2.05% 시장 대비 조정받고 있고 기아차도 1.3% 소폭 조정받고 있습니다. 부품주는 현대모비스를 제외하고서는 모두 하락세입니다.
정치 테마주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제히 급락했었던 정치인 테마주, 총선 하루 앞두고 반등하면서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만 반등세가 전날 하락세에 비해서는 그다지 강하진 않습니다. 아가방 컴퍼니 1.8%, 보령 메디안스도 1.3% 상승하고 있고 바른손 6.4% 급등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생명과학, 문재인 테마 관련주가 좋은 모습인데요. 11% 급등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진했던 엔터테인먼트 업체들 주가가 일제히 반등하고 있습니다. 고평가 논란에 시달리면서 조정받았던 엔터주, 마감장까지 꼼꼼하게 좀 챙겨보셔야겠는데요. YG 엔터테인먼트가 3.4% 상승하고 있고 SM 대장주 1.6% 시장 대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하한가 기록하면서 하락세 보였던 JYP 엔터테인먼트가 3% 상승하고 있고 키스 초록뱀도 모두 각각 1.2%, 1.7% 시장 대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징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컴투스가 스마트폰 소셜 네트워크 게임 타이니팜의 흥행에 따른 실적 개선으로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일 대비 4.4포인트 상승하면서 22,5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한글과 컴퓨터가 최근의 주가 하락으로 저가 매수 기회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5.35포인트 상승한 12,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강동석이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조금은 살아나고 있는데요. 또 내일 투표하시는 선거 날입니다. 모두 투표에 참여하셔서 축제 분위기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목요일날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 시각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본격적인 오늘 장 전략을 짜보겠습니다. 자, 5인의 전문가에게서 듣는 오늘장 투자 포인트 전문가들의 12자 투자 전략부터 보겠습니다. 박성일 연구원은 코스닥 대형주의 분할 매수를 권유했습니다. 김민규 차장, 글로벌 증시를 확인한 후 시장에 참여하자. 신용훈 연구원, 분할 매수가 유효한 장 전망을 하셨고요. 최희용 대리는 코스닥 급락주를 적극적으로 저가에 매수하자고 했습니다. 정영훈 연구원은 2,000선 아래에서 저점 매수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자, 이어서 관심 업종들인데요. 박성일 연구원은 스마트 기기 납품 IT 업체의 분할 매수, 김민규 차장 완성차 관련주 분할 매수, 신용훈 연구원 자동차 업종의 분할 매수, 최희용 대리 백화점 유통업의 비중 확대, 그리고 정영훈 연구원은 자동차 업종 분할 매수를 제시했습니다. 네, 이 5분 가운데 우리 투자증권의 양산지점에 계시는 김민규 차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비해서 오늘 증시 모습은 그래도 좀 좋습니다. 시황부터 자세히 정리해 주십시오. 예, 어저께 유럽 시장이 일단 휴장이었던 가운데 일단 고용시장 쇼크로 인해서 미국 시장의 하락 마감으로 인해서 일단 국내 증시 우려감에 의해서 어려운 모습을 예상을 했었지만 오전에 버냉키 연준 의장의 연설 내용이 QE3에 대한 기대감을 살며시 드러내면서 국내 증시 그렇게 나쁘게 흘러가는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외국인과 기관이 물론 매도를 하고 있지만 매매에서 주체적으로 사고 파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 그렇게 나쁜 시장은 아니란 것을 일단 확인해 시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자, 일단 시장 모습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12자 전략에서는 글로벌 증시 확인 후 시장 참여, 업종별 전략에서는 완성차 관련주 분할 매수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보다 상세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업종별로 보시면 일단 IT, 자동차, 화학이 이제 순환매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IT 관련해서는 삼성전자, 제이모직, 하이닉스, LG전자, LG디스플레이 정도가 있고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 완성차 업종이 눈에 띄는데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보이고 있습니다. 화학주가 최근에 지금 흐름이 나쁘지 않은 흐름인데 LG화학, 호남석유, 하나케미칼, 금호석유 역시 좋은 흐름 이어져 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중공업 관련해서는 등락이 있기 때문에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약, 삼성중공업 역시 나쁜 흐름은 아니라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에 관심 가져볼까요? 감시업종에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IT 주식에서 자동차로 일단 수급이 옮겨가고 있는데 가격대가 부담이 되실 거라 일단 생각이 들고 최근에 일본 자동차 메이커 3사의 주가 흐름과 거의 반대로 지금 자동차 관련 주식들이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관심 업종은 지금 자동차 업종은 아니고요. 자동차 종목은 아니고 인하전공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자, 인하전공에 대해서 네.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하전공에 대해서 일단 투자 요점을 일단 3가지 정도로 지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일단 건조한 실적으로 인해서 재평가가 기대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고객을 다변화시키고 발전 엔진에 대한 매출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선박 엔진 프레임 관련해서는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인데요. SDS 메타, 현대중공업, 두산엔진 등의 국내 선박 엔진 3사의 매출 비중이 87% 이르는 가운데 최근에 중국 엔진 업체 등으로 인해서 매출처 다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 번째로 보시면 매년 한 20% 이상의 고수익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동사는 매년 2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면서 경쟁사 및 상장된 조선 기자재 업체 대비해서 높은 수익률을 향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일단 소사장제를 연동해서 도입을 함으로 인해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점이 고수익 유지의 주요 요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매수가는 일단 16,000원 정도를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1차적으로 18,000원, 2차적으로는 길게 장기적으로 35,000원 정도 제시를 하고 있고요. 손절 가격은 15,000원이 무너지는 순간 손절을 하셔야 될 것으로 일단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김민규 차장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전화 연결 도중 잠시 고르지 못했던 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동상이몽 수급으로 보는 시장 상황을 짚어봅니다. 신한금융투자 PWM 압구정센터의 박재민 PB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현재 양시장의 수급 상황부터 짚어주시겠어요? 예, 일단 뭐 밤사이 미국 고용지표 악화 소식에 전일 이제 코스피 2000선이 붕괴됐었죠. 금일은 2000선이 소폭 회복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전일도 시장의 거래 금액이 4주 초반대까지 내려와 있고, 어제 같은 경우 코스닥 시장 기간의 노스컷 물량이 490선까지 무너졌다가 지금 코스닥 시장이 3.89포인트 오르면서 490선 회복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피 일단은 외국인 전체 시장에서 아침에 좀 매수가 들어오는 것 같았지만 매도로 지금 전환을 했고요. 기관 같은 경우 여전히 매도세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 개인은 저가 매수세가 계속 지금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업종별로 특징적으로 보면 코스피에서 지금 운수장비, 전기전자, 음식료품업, 운수창고 업종만을 제외하고는 전 업종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상승의 배경에는 외국인의 금융업 그리고 통신업, 운수장비 업종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운수장비 업종에서 현대모비스를 지금 130억 넘게 사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대모비스 하나만 운수장비 업종에 좀 국한돼서 사는 모습이 특징적이고요. 철강 및 금속 업종도 지금 57억 외국인이 사는 걸로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포스코를 30억 정도 넘게 사고 있으니까 그의 철강주보다 포스코에 좀 집중적으로 결국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거 위주로 역시 외국인이 오늘 선택을 하면서 전체 시장에서는 좀 골고루 파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업을 많이 사는데 아무래도 증권업종 그리고 은행업종 좀 많이 사면서 은행업종이 지금 1.5% 이상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기관은 화학업종을 저가 매수세로 좀 100억 정도 나서고 있으나 운수장비 업종 결국 자동차 업종 그동안 많이 올라왔고 시장에서 셌었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 차익 실현하면서 화학업종으로 좀 포트폴리오 변경을 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운수장비 업종 300억 정도 던지고 있고요. 철강, 전기전자 업종도 24억, 61억 각각 던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은 지금 운수장비 업종 아무래도 자동차 업종 기간의 차익 매물에 떨어지는 모습 1%대 이상 떨어지는 모습 보이면서 운수장비 업종을 200억 정도 사고 있고요. 전기전자 업종도 167억 정도 지금 사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 오랜만에 저가 매수세를 좀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징적인 게 개인은 팔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시 IT 부품주들 결국에 IT 부품주들이 많이 폭락을 했었는데요. 개인들은 오늘도 IT 부품주들 38억 결국에 코스닥 IT 종합을 38억 사는 모습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도 하드웨어 쪽보단 소프트웨어 업종을 45억 정도 사는 걸로 보이고요. 외국인은 그 반면에 39억을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역시 이 같은 게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 전 업종 중에서 운송장비 업종, 운송장비 부품 업종을 제외하고는 코스닥 오랜만에 전 업종이 상승하는 모습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주체별 수급 상황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외국인이 지금 아침에 시초가로 소폭 매수가 들어왔지만 현재 53억 순매도로 돌아선 상황이고요. 기관 같은 경우 335억 순매도하고 있고 개인이 248억을 시장에서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좀 반대 입장인데요. 이제 개인이 12억 정도 순매도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1억, 12억
순매수하는 모습입니다. 특징적인 게 아무래도 내일이 선거일로 휴장이죠. 그리고 목요일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외국인은 이제 현물에 대해서 거래를 거의 지금 보수적으로 접근하면서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선물 가지고 이제 시장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지금 1,800억 정도 순매수하는 모습, 기관이 480억 정도 순매수하면서 개인만이 2천억 정도 매도하는 모습. 결국에는 외국인이 그동안 선물을 4일 동안 대규모 매도를 했었는데요. 금일 과연 관전 포인트는 종가까지 지켜봤을 때 외국인의 순매수 규모가 늘어나는지 아니면은 역시 매도로 전환해서 옵션 만기일에 하방으로 보는지 상당히 중요한 날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주체별 속내를 한마디로 표현해 주십시오. 네, 외국인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파생 거래를 좀 많이 하고 있고요. 현물 시장에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쉬는 날과 옵션 만기일 아무래도 이틀간의 변동성이 커질 거로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 선물 매도도 많이 때려놨기 때문에 파생 거래를 하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는 그동안 계속 하락하면서 현물 쪽에서 매수를 많이 했지만 수익을 못 보고 계속 재미를 못 보고 상당히 반대되는 매매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계속 물타기 해보자. 누가 이기나. 아니면은 그리고 고점에서 역시 매수하는 모습. 운수장비 업종, 자동차 업종 상당히 고점에서 매수 조금 조정 나왔지만 매수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기간은 역시 오늘도 팔래. 좋을 건 없을 것 같다. 여전히 현금 확보를 하자. 이렇게 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수급 관심주도 추천해 주십시오. 예, 아무래도 최근에 좀 정부 규제 이슈가 되었던 업종 내에서 하나 골라봤는데요. 이마트입니다. 이마트가 이제 기업형 슈퍼마켓 SSM이죠. 의무 휴일 관련해서 이제 리스크가 아무래도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최근 2월달 말부터 해가지고 3월달 말까지 해가지고 낙폭이 상당히 컸었습니다. 뭐 거의 연초에 30만 원 초반을 했었던 주가가 23만 원까지 3월 26일 저가를 찍고요. 최근에 외국인이 순매수가 계속 거의 3월달에 한 이틀 정도를 빼고는 거의 외국인 순매수가 계속 들어온 상황인데요. 금일도 CS증권, 골드만삭스, HSBC에서 상당히 매수세가 10,000주 정도 이상 들어오고 있고요. 전체 거래량이 14,000주대 10,000주가 외국인이 들어오면 상당히 외국인 비중이 높은, 결국 외국인 지분율이 63%나 되는 주식이기 때문에 외국인 순매수 수량이 앞으로 늘어나고 지분이 늘어나면서 결국에 저가 매수세로 중장기적으로 좀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로는 결국에는 만약에 1월 2일 휴무를 가정해도 매출은 좀 줄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이익률이 하향 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사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농탐원 펀드에서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마트에서 강제유예 조치에 따른 온라인몰을 적극 키우고 있습니다. 온라인몰은 휴일에도 검색이나 주문이 가능하기 때문에 배송만 이뤄지지 않지 매출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SSM 이제 의무 휴행 관련 그 규제를 보완시킬 수 있는 전략도 상당히 시도 중이고요. 동사 삼성생명 주식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별도 감안한다면 지금 주가 손익 비율로 서로 10배 이하로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상장이 시장에서 세게 올라오는 모습 2.5% 올라오면서 일봉상 60일선 돌파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60일선에서 단기 행보는 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주가는 제자리 흐름 찾아가면서 단기 목표가 28만 원 그리고 중장기를 좀 보시는 분 전고점 30만 원 넘게 좀 보셔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박재민 PB팀장께 이마트에 대한 추천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슈 정복하기 오늘의 핫 이슈를 살펴봐야죠. 박미라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이슈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사의 올 2분기의 실적 전망치가 1분기 대비 평균 50% 이상 증가하는 등 호실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과연 얼어붙은 코스닥 시장에 봄이 찾아올지 살펴봅니다. 이번 주 잇따라 발표되는 중국의 경제 지표에 증시가 크게 출렁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사국인 중국은 무덤덤한 모습입니다. 중국 경제 지표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짚어보겠습니다. 동반 성장 정책으로 하락폭이 컸던 종목들, 저점 매수 기회를 엿볼 수 있는지 선거와 관련된 종목들 집중 분석합니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를 선거 캠프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통화량 데이터를 분석해 유권자의 나이별로 선거 공약을 발표하는 겁니다.
네, 이슈에 정복하기 오늘 순서는 대성투자자문의 안종호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코스닥 지수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500포인트 아래에서 종가를 형성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낙폭을 만회하기는 턱없이 부족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코스닥 시총 상위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이 1분기보다 훨씬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예, 코스닥 시장이 하락폭이 연일 가파르게 진행되다가 오늘 살짝 반등하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 이유는 시장의 양극화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차장세라고 불리면서 삼성전자, 현대차만 이제 가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의 소외가 이제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실적인데요. 우리나라 기업들 예상 실적이 2분기에는 마이너스 8.9%로 예상되고 있고요.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마이너스 14%를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적이 나오는 삼성전자와 현대차로만 매수세가 형성되고 있고요. 수급적으로도 기관 투자가들이 코스닥을 많이 매도하고 있는데요. 기관 투자가들의 입장에서 봐서는 이렇게 시장 쏠림이 있다 보니까 비중이 낮은 종목들을 정리하고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추가로 매수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코스닥 종목들은 이제 기관의 매도세가 많이 나오고요. 하지만 이제 좋은 소식은 최근에 미국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른바 잡스 법안이라고 중소기업과 신생기업의 자금 조달과 증시 상장을 쉽게 하는 법안을 승인했는데요. 이런 정치권의 행보가 미국의 나스닥이나 우리나라의 코스닥에도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네, 다음 내용입니다. 이번 주 시장 전문가들은 중국의 경제 지표를 주목해서 봐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중국의 소비자 물가가 발표됐는데 내용으로 보면 좀 부정적이었죠. 그런데 막상 중국 정부는 좀 무덤덤한 모습이라고요. 예, 시장에서는 중국 경기 지표가 좋지 않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모습입니다. 논리는 중국의 경제 지표가 나쁘게 나올수록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을 서두르게 될 것이고 또 시장에서 그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 지표가 나쁘게 나와도 별로 나쁘지 않다라는 것이고 어떤 분은 심지어 이렇게 나쁘게 나오는 것이 중국 정부가 원하는 것이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데요. 이런 시각에는 약간의 우려를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중국 경기 지표를 살펴보면 2월 소매 판매는 전월 플러스 18%에서 14.7%로 증가가 낮아졌고요. 경기 선행지수도 전월 1.5% 증가해서 0.8% 증가로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중국 시중은행 대출액이 9천억 위안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1월, 2월 대출액이 8천억 위안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 정부는 실질적으로 경기 부양 기조를 유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정부는 대출을 늘려서 경기 부양을 유도하고 있었지만 경기의 하락이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특히 중국 기업의 올해 1, 2월 순이익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5.2% 정도가 되면서 이제 이머징 국가로서 높은 성장률을 기대하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이 정도면 소프트 랜딩이 아니고 경착륙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합니다. 근래 원자재 중에 구리만 리서치하는 인디펜던트 리서치 프로바이더인 영국 애널리스트 분과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구리는 원자재 중에서 산업 경기와 민감하게 연동돼서 주식시장에서도 구리 가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은 구리의 수요에 대해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특히 중국의 수요가 2013년, 14년, 15년에도 회복되지 않을 것 같아서 큰 걱정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어제도 중국 소비자 물가가 예상치인 3.4%를 넘어서 3.6%가 발표되면서 중국 정부가 이끌고 있는 정책 방향과는 살짝 빗나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과연 아직도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경제를 자유자재로 컨트롤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 주 금요일 중국 1분기 GDP가 발표되는데요. 예상치인 8.4%보다 8% 이하로 나오면 더 좋다라고 하시는 의견도 있는데 과연 그렇게 나오게 된다면 이것이 소프트 랜딩인지 경착륙인지 잘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4.11 총선이 이제 정말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그동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던 종목들도 좀 꽤 됐었을 텐데 이런 종목들 지금 어떻게 살펴봐야 할까요? 예, 지난 하반기 말부터 정책적으로 서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대형 유통업체나 통신업체, 정유업체, 신용카드업체 같은 대기업들이 그 정책 규제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었는데요. 실효성의 유무를 뒤로 하고라도 투자자로서는 정책적 리스크가 크다는 투자 심리가 형성되어서 통상적인 하락폭보다는 많이 하락한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내일 총선인데요. 관련 종목들이 이제는 투심이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총선이 지나면 11월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정책 규제 종목들을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반적으로 증시에서는 같은 내용으로 여러 번 충격을 받지는 않기 때문에 제 예상으로는 대기업 규제로 인한 하락폭이 컸던 종목들에 대한 어떤 투자 리스크는 이번 총선 때가 가장 피크가 아닐까 싶고요. 어제 장을 봐도 하락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가운데 상승하는 종목을 살펴보면 CJ제일제당이나 오리온, SKCNC, 이마트, 롯데쇼핑 이런 종목들이었습니다. 시장에서는 대기업 규제로 인한 리스크는 이제 충분히 반영이 되었고 낙폭이 컸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매수세가 지금 형성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네, 마지막도 역시 총선과 관련된 내용인데 흥미로운 이슈더라고요. 최근 IT 업계 핫 이슈는 바로 이 빅데이터의 활용일 텐데 이번 선거에서도 쓰였다죠? 예, 이번 총선 관련 뉴스를 보면서 제가 관심 있게 봤던 기사 중에 하나가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 중에 60개가 넘는 선거 캠프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를 활용했다는 기사였습니다. SK텔레콤이 국내 중소 소프트웨어 회사하고 더불어서요. 기지국에서 수집한 통화량 데이터를 분석해서 유권자들의 나이별로 많이 모여있는 장소가 어디인지 정보를 출마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였는데요. 예전에는 그냥 버려졌던 기지국의 접속 데이터가 이제는 그것을 활용해가지고 20대가 많이 모인 곳에서는 취업 문제를, 40대가 많이 모인 곳에서는 교육이나 집값 문제를 공약으로 내선 그 현수막을 내걸면서 효과적으로 선전 활동을 한다는 거였습니다. 바로 몇 달 전만 해도 빅데이터의 활용을 이야기할 때는 언젠간 이루어지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감이 오지 않는 이야기들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점점 실생활 속으로 빠르게 파고들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이런 변화는 이제 올해부터 관련 기업의 매출과 순이익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대성투자문의 안정호 팀장과 이슈 정복하기 함께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최병곤 샘플러스 전문위원회 포트폴리오 살펴봅니다. 수익률을 높여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장 흐름부터 정리해 주십시오. 자, 일단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로서는 어제 삼성전자나 현대차가 다시 반전을 하면서 시장의 왜곡을 계속 보여줬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 시장이 오히려 이제 그 종목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낙폭을 키우고 있고,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다른 여타 하락이 컸던 종목들이 반전을 하는 구조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어제 3% 넘는 폭락이 있었는데 오늘 일단은 반등 포인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두 시장 모두 다 지금 현재 반등 자체는 강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이 더 나와야 되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뚜렷한 수급 구조의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직 반등이 제한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시장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만 현재 시장의 상황을 쭉 보면은 거래소는 어쨌든 간에 현대차나 삼성전자가 시장을 왜곡시켜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저가 메리트가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기존의 기술주들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저가 메리트가 상당히 큰 상태입니다. 시장 지수 자체도 일단은 11% 이상 고점 대비해서 하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가 메리트가 있는 상태죠. 따라서 지금 당장 반전을 못 잡다고 하더라도, 강하게 못 잡는다고 하더라도
코스닥 쪽의 기술주들 이쪽에 저가 매수 타이밍을 노려보신다면은 반전 시도가 나올 때 상당히 큰 폭의 반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은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쪽에 많이 떨어졌던 중기적으로 바닥을 형성하면서 돌려 세우려고 하는 매수가 유입되는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두신다면은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포트폴리오의 흐름도 함께 정리해 주십시오. 예,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거래소는 지금 탄력이 좀 저하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종목 간의 차별화가 심하면서 상황을 좀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아직까지 좀 여유 있게 접근을 하셔야 되거나 좀 기다리는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셔야 될 듯 합니다. 하지만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낙폭이 큰 종목들 중에서 바닥을 치고 들어오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공략을 해야 된다는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오늘 포트에서도 컴투스를 신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접근을 했고요. 차트상으로는 바닥 형성을 하는 패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의 상승이 대부분 스마트폰에 기인해서 올라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모바일 게임 업종이라든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이쪽에 대한 업체들의 수급 상황이 좋아지기 때문에 기관들의 매수도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관련 종목군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어제 매수 21,500원 종가 기준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23,000원 보고 있습니다. 일단 좀 짧게 보고 있는데요. 뭐 오늘도 눌림목이 주어진다면 한번 다시 노림수를 가져볼 만합니다. 그리고 손절가도 지금은 시장이 아무래도 약한 관계로 짧게 2만원 정도로 그렇게 보는 기준으로 가시고요. 기존 주식은 아직 반등을 좀 기다려야 되는 상태인 만큼 그대로 보유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최병권 샘플러스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중국 증시 또 알아봐야죠.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중국 시장 상황 정리해 주시죠. 오늘 중국 본토지수 약세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0.26% 하락한 2279.91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에서의 매도 물량들 좀 출현하고 있지만 이 폭이 다소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 저점이었던 2250선에서의 지지는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중국 본토 증시 보합권 혼조장세 움직임이 좀 전망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시아 증시가 동반 강세 속에서 중국 본토지수 약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점차 상승 낙폭을 좀 줄여나가면서 부합권 혼조장세 움직임 나타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일 소비자 물가지수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3월 소비자 물가지수 3.6%로 전월 대비 0.4%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식품 가격이 전월 대비 소폭 반등함으로써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은 7.5%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결국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2.4% 정도 식품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를 나타냈던 만큼 식품 가격이 안정세를 나타낼 경우 소비자 물가지수 하락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게 구정 효과로 인한 부분이 가장 컸던 만큼 이러한 부분들이 좀 줄어들 경우 소비자 물가지수 다시금 완화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시장에서의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중소기업을 위한 대출 완화가 필요하다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중소기업 지원책이 어떻게 나올지 여부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중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들 나타나고 있고 경제 둔화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중소기업을 위한 대출이 어느 정도 나타날지 여부 그리고 이런 것에 따른 시중에서의 유동성이 얼마나 확대될지 여부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요. 즉 은행 업종들의 수익성 계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딜트로이트의 언급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은행 업계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지방 정부 대출과 유럽 채무 위기가 이러한 부분에 따른 리스크라는 부분을 언급을 해놨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리스크들 좀 크게 시장에서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 전망을 내놓으면서 은행 업종 견조한 움직임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업종에 대한 부분들 계속적으로 부동산 규제가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가격은 좀 하락할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매출액은 계속 판매 물건량은 계속적으로 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부동산 업종 큰 충격은 이제 좀 벗어나지 않았냐라는 전망 또한 나타나고 있는 만큼 부동산 업종의 혼조의 움직임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보합권 혼조장세 움직임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2250선과 2300의 박스권 기조 당분간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은 만큼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리딩투자증권 우성재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진투자 컨설팅의 기업부서팀장 이성규입니다. 오늘은 하나의 이슈를 잡아서 그 이슈를 가지고 풀이하고 그리고 향후 경제 전망을 해보는 나비효과 시간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일단 두 번째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제가 이번 주에 이제 뽑아온 이슈를 오늘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나온 기사인데요. 이 골드만삭스에서 의견을 내놨습니다. 뭐 무조건 사야 되냐, 코스피 5천까지 간다라는 의견을 내놨고요. 2020년에 무려 코스피가 5천까지 간다라는 그런 의견을 좀 내놨습니다. 일단 그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수치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믿으면서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서 두 번째로 좀 이렇게 얘기했던 거는 한국의 그 노동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그런 노동 인구 감소에 대한 그 영향력은 좀 제한적이다라는 그런 의견을 내놨습니다. 여기에 지금 기사에 써 있지는 않지만 그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일본과 한국의 그 어떤 경제 구조 자체를 좀 말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한국 경제 같은 경우는 GDP와 연동성이 점차적으로 좀 달라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의 기업들이 해외로 많이 진출하게 되고 거기서 공장을 짓게 되면 한국 GDP는 큰 폭으로 늘어나진 않지만 기업의 이익력이 증대된다는 것이죠. 어차피 그 코스피에 있는 기업들 자체들이 기업 이익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한국의 경제 성장은 역시나 그 수치적 측면에서는 좀 제한적일 수 있다. 하지만 주가 지수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골드만삭스가 좀 이제 꼽은 것은 IT라든지 자동차, 화학 이쪽으로 꼽았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우리나라의 그 IT나 화학이나 자동차들이 굉장히 선전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대해서 일단 긍정적 관점을 내놨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2020년까지 3%대에 우리나라 GDP가 성장할 것이라고 말을 했지만 그러니까 GDP 자체는 그렇게 상승 탄력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주제로 이제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 저는 한국의 문화와 그리고 일본의 문화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의 경제와 일본의 경제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해보고 그런 파급력이 어떻게 될 것인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본의 문화와 한국의 문화를 좀 살펴보죠. 일단은 일본의 문화의 특징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축소지향의 일본인이라고 해서 이어령님의 그 소설이 있죠. 축소지향의 일본인인데 일본 같은 경우 굉장히 경제 성장을 높게 했던 시절에 보게 되면 일단은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축소시켰을 때 일본은 크게 성장합니다. 성공 사례로 보게 되면 우리 옛날에 80년대에 굉장히 80, 90년대에 유행했었던 워크맨이 있죠. 소니가 개발했던 워크맨입니다. 우리가 집에서나 들을 수 있던 음악을 어디나 고정된 그런 어떤 그 장소에서 들을 수 있었던 음악을 소니를 통해서 우리가 움직이면서도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고요. 그런 점들이 소니의 어떻게 보면 큰 성장 동력을 만들어줬습니다. 거기다가 또 소니는 플레이스테이션이라는 게임기를 개발하게 되면서 굉장히 또 크게 성장을 하게 되죠. 거기다가 다시 한번 휴대용 게임기죠. 내 손 안에 쥘 수 있는 그 게임기를 만들게 되면서 역시나 큰 폭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런 대외적으로 진출적 성향을 가졌을 때 상대적으로 좀 실패하는 경향들이 많은데요. 실패 사례를 보게 되면 일단 도요타 자동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도요타 같은 경우는 물론 세계 시장 지배력을 엄청나게 확대시키면서 연간 자동차 생산 능력이 900만 대에 달했지만 결국 그런 것들에서 품질 관리가 떨어지게 되면서 대규모 리콜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사례로는 세계 2차 대전을 좀 들 수가 있겠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일본은 세계정복 야욕과 함께 진주만 전투에서 미국을 공격하게 되면서 결국은 원자폭탄에 항복을 하는 그런 결과를 발생했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해외로 진출한다거나 세계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려고 했을 때 굉장히 큰 폭으로 오히려 경제 성장이라든지 정치적이라든지 문제점이 많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문화는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한국 문화의 특징 같은 경우 특징을 꼽자면 진출적 성향, 그러니까 공격적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대외적으로 뭐 이렇게 침략도 안 한 나라고 그렇지만 사실상 우리나라는 대외적인 진출이 많았을 때 굉장히 성공을 많이 했는데요. 성공 사례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조선이나 건설이나 화학 등이 해외로 진출했을 때 가장 큰 성장세를 이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8, 90년대 중동 지방에 가서 많은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이 일을 했고요. 그러면서 국내 건설 경기도 활성화되고 그에 따라서 화학이나 더불어서 조선까지도 활성화되는 결과가 나오면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폭은 상당히 강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역시나 실패 사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조선시대 때 그 흥선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실시하게 되면서 외래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로 인해서 일본이 침략했을 때 손 한번 써보지 못하고 당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대외적으로 진출해야 되는 성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본은 축소지향에서 굉장히 기술력을 요하는 그런 문화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통해서 일본과 우리나라의 경제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경제와 한국의 경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일본 경제의 특징부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경제 같은 경우는 어떤 경쟁력을 요한다기보다는 자기네 자신의 그 어떤 기술력 집중, 그러니까 기술력 향상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성공 사례를 보게 되면 게임이나 IT 산업을 들 수 있는데요. 게임 같은 경우는 세계의 모든 어떤 세계관들이 집약되어 있는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 속 안에 모든 세상을 집어넣었을 때 일본은 게임 산업에서 굉장히 큰 폭으로 성공을 할 수 있었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워크맨 같은 것들이 손안에 들어왔을 때 일본 같은 경우는 역시나 큰 폭으로 성장하면서 세계 경제 시장을 지배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실패 사례를 보자면 근데 그런 것들이 지속성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변화에 굉장히 둔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자기네들이 기술력을 너무 믿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개발이라는 요소들이 향후에는 점차적으로 좀 뒤처지는 그런 현상들을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한국 경제, 반대로 한국 경제의 특징을 보자고 한다면 기술보다는 우리나라는 경쟁 우선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모방도 많이 하지만 기술력 측면에서도 상당히 강하게 치고 올라가면서 성공 사례를 본다면 일본 IT 기술 과거 10년만 하더라도 우리가 일본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약 20년이 걸린다고 했지만 이미 그 수준은 어느 정도 다 따라잡은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 사례는 일본과의 그 IT 기술 격차를 지금 단기간에 추격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 사례는 너무나 우리나라 기업들은 경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치킨 게임이라든지 이런 추력 경쟁을 좀 많이 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본 경제와 한국 경제의 특징이 엄연히 틀리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일본은 좀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많이 살라고 하기 때문에 일본의 GDP와 일본의 증시는 연동성이 많지만 한국의 GDP와 한국의 그 증시 자체는 그렇게 연동성이 크게 없다라는 것을 이 점을 틀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최근에 이슈가 많이 불거진 바로 엘피다에 대한 인수전입니다. 인수전 전망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가장 먼저 얘기가 나온 것은 최근에 들어서 엘피다가 재장난을 겪게 되면서 일단은 엘피다가 파산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어느 기업이 이제 엘피다를 인수하느냐라고 했는데 첫 번째로 꼽았던 거는 분명히 우리나라의 그 SK 하이닉스입니다. 근데 이 M&A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M&A에서는 문화 충돌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돈이라는 것들이나 자금력이라는 것들은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문화만 맞고 그런 어떤 영업적 성향이 맞는다고 한다면 기업은 얼마든지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자금을 투여한 만큼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냈는데요. 축소 지향의 문화 일본입니다. 그리고 진출적 문화와의 충돌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에서 굉장히 SK 하이닉스의 그 일본 엘피다 인수 같은 경우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측면이고요. 여기서 왜 또 문화적 충돌도 있지만 생산 능력으로 보게 되면 인수를 했다고 가정할 시에 엘피다의 생산 능력을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만큼 자금을 투여했기 때문인데요. 자금을 투여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수익 비용을 내기 위해서는 엘피다의 생산 공장들을 분명히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도 D램 가격이 그렇게 상승 추세를 못 그리고 있는 상황에서 엘피다가 본격적으로 생산을 하게 되면 그 캐파 능력으로 인해서 D램 가격은 급속하게 하락하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역시나 승자의 저주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금 인수에 대한 비용은 자금 인수 비용만큼 들어가게 되고 수익성도 그만큼 못 보게 되는 승자의 저주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어느 회사나 마찬가지, 어느 기업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도 그 미국의 마이크론이나 중국 기업이나 우리나라 SK 하이닉스나 이런 점들을 지금 현재 면밀히 관찰을 하고 있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SK 하이닉스가 지금 당장은 일단은 엘피다를 인수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수 얘기가 계속해서 불거지면 불거질수록 하이닉스의 주가 상승 탄력은 작아질 것으로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EPS 대비 역시나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물론 실적 개선은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고평가 상태로 좀 머물고 있는 상태고요. 자산가치 수준으로 봤을 때도 하이닉스는 그렇게 저평가 수준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기업들이 엘피다를 인수하는 데 있어서 치킨 게임이라든지 이런 디램 가격 하락에 대한 굉장히 우려감들이 많기 때문에 바로 인수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피다가 어느 기업으로 인수되건 간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될 것이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됐을 때는 뭐 우리나라 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마이크론이라든지 세계 여러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역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가 상승 탄력이 좀 제한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 정도 시간이 지나서 엘피다가 어느 기업이 인수된다고 했을 때 과연 삼성전자가 어떻게 나오는가가 또 중요합니다. 삼성전자가 만약에 그 상태에서 반도체 D램의 생산을 또 늘려버리게 된다면 그런 부분들은 역시나 또 한 번의 승자의 저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엘피다 인수에 있어서 첫 번째로는 물론 문화적 충돌도 있습니다만 그런 어떤 치킨 게임에 대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치킨 게임에 대한 그 충격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엘피다를 상당히 저가에 매입해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질질 끄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수전 시 역시나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 상승 탄력은 제한될 것입니다. 만약에 인수전이 마무리됐다라고 했을 때 누군가가 가져갔을 때 하이닉스가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엘피다를 인수 안 하는 게 지금 현재 SK 하이닉스로서는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인수전이 마무리되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될 것은 각 그 경쟁 업체들 마이크론이라든지 엘피다라든지 그다음에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의 D램이 어느 정도 생산량이 출하되는가를 면밀히 좀 살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그런 것들을 살피지 않고 무작정 IT 산업이 좋다고 해서 하이닉스를 매수하시는 주가 급락도 역시나 지금 불가피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그래서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매수 타이밍을 첫 번째로 꼽자고 한다면 SK 하이닉스가 역시나 엘피다를 인수 안 할 시기고 말씀드렸지만 이 인수전이 진행될 때는 SK 하이닉스의 주가 상승 탄력은 제한이 되면서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 좀 살피시기 바라겠고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의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하심에 있어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면밀히 살펴보시면서 SK 하이닉스에 대한 어떤 긍정적 전망이라든지 부정적 전망들 개인적으로 좀 많이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우진 투자 컨설팅 이성규 팀장과 함께한 나비 효과였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많이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잠시 후 11시부터는 베스트 종목 상담 여러분의 신청과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013-3366-0110, 02-3153-2610번으로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투자 손자병법 1부, 2부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